고려 제사대 왕 광종.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두 개의 얼굴이 공존합니다. 찬란한 개혁의 왕. 노비양건법과 과거제로 500년 고려 왕조의 기틀을 다진 명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 숙청으로 공포정치를 펼친 폭군이기도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광종이 가장 먼저 칼날을 겨눈 대상이 바로 자신을 왕위에 올려준 친족과 공신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는 자신의 편이었던 이들을 먼저 제거해야 했을까요? 왕권 강화라는 대의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광기 어린 권력욕 때문이었을까요? 오늘은 빛나거나 미치거나 양극단을 오간 한 군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기 949년, 고려 건국 31년, 광종이 왕위에 오른 이 시기,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한 지 겨우 13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국가였습니다. 그의 두 형, 해종과 정종은 각각 2년, 4년밖에 재위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호족들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해종은 박수리로 대표되는 호족 세력에 의지했고, 정종은 서경의 막강한 군벌 세력으로 군림하던 태조 왕건의 사촌동생이자 자신의 당숙부인 왕식념의 힘으로 겨우 왕위를 지켰습니다. 왕건의 아들들조차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왕좌를 부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태조 왕건이 29명의 부인에게서 25명의 왕자를 낳으면서 왕위를 노리는 이들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각 왕자 뒤에는 자신의 외손을 왕으로 만들려는 호족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광종은 태자 시절 이 암투를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호족들이 자기 가문과 연고가 있는 왕자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벌이는 음모와 살육. 형들이 호족의 힘에 의지하다가 결국 그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모습. 광종은 깨달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진짜 왕이 되려면 왕위의 왕들을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호족들은 각자의 영지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느린 노비는 곧 사병이었고 그 사병의 숫자는 중앙군을 능가했습니다. 949년 8월, 광종은 즉위 직후 가장 먼저 박수경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공신에게 쌀을 차등 있게 나누어 주고 이것을 표준 녹봉으로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신들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녹봉의 액수를 정한다는 것은 각 공신이 거느린 군사력의 규모와 영향력을 정확히 조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넓은 영지를 가졌는지, 누구의 군사력이 가장 위협적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 전 적군의 전력을 파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광종은 이미 이 시점부터 호족 제거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56년 광종의 운명을 바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중국 후주에서 온 사신단 중에 쌍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후주에서 왕권 강화 작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개혁 전문가였습니다. 사신단이 돌아갈 때 쌍기만은 병을 핑계로 고려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광종과 쌍기가 미리 계획한 일이었다고 추정합니다. 병상에서 일어난 쌍기는 광종과 만났고 후주에서 시행했던 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광종은 흥분했습니다. 자신이 찾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해, 광종은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노비안건법이었습니다. 표면적 명분은 아름다웠습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들을 원래 신분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후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 노비가 된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해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 호족의 강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 이들이 모두 해방되면서 호족의 노비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노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사병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호족의 군사력이 무력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발은 거셌습니다. 광종의 부인인 대목 왕후조차 이 법을 중단하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공신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종은 단호했습니다. 고려사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비였던 자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상전을 능멸하는 풍조가 크게 유행했다고 말입니다. 사회 질서가 흔들렸지만 광종은 밀어붙였습니다. 958년, 광종은 두 번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과거제였습니다. 쌍기의 건의에 따라 시행된 이 제도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혈연과 가문이 아닌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족들의 자제가 신분만으로 관직에 진출하던 음서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유학을 공부한 신진 인사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들은 호족과 아무런 연고가 없었습니다. 오직 왕의 은혜로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종은 바로 이들을 자신만의 친위 세력으로 키워나갔습니다. 960년에는 백관의 공보까지 제정했습니다. 관료의 서열을 옷으로 명확히 구분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호족이라도 관직이 없으면 높은 관복을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960년, 광종 11년, 제도 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에서 광종은 본격적인 숙청에 나섰습니다. 그해 3월, 광종은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칭했습니다. 스스로를 황제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칼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농서사 권신이라는 자가 참소를 올렸습니다.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이 영모를 꾸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중 왕동은 왕씨 성을 가진 인물로 왕족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광종은 이들을 귀양 보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960년부터 975년 광종이 죽을 때까지 16년간 고려 조정은 피바람에 휩싸였습니다. 최승로의 기록에 따르면 참소하고 헐뜯는 일이 크게 일어나 군자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소인배들이 득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감옥이 늘 넘쳐나서 별도의 임시감옥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광종의 칼날은 왕족에게도 향했습니다. 해종의 아들 흥화군군, 광종의 조카이자 처남이었습니다. 그는 960년 이후 처형당했습니다. 정종의 아들 경춘원군, 역시 광종의 조카였습니다. 모종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당했습니다. 태조의 15번째 서자 효은태자 왕원, 광종의 이복동생이었습니다. 군소배들과 어울리며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심지어 광종은 자신의 외아들인 태자 훗날의 경종마저 의심했습니다. 외가와 결탁해 영모를 꾸민다는 의심이었습니다. 부인 대모 광후가 강력하게 만류해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태자조차 아버지 앞에서 몸을 사려야 하는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왕족이 이 정도였으니 일반 신하들은 어땠겠습니까? 구신과 숙장들이 차례로 죽어나갔고 가까운 친인척들도 전멸당했습니다. 964년 광종 15년,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수경, 태조 때부터 공을 세운 개국공신이었습니다. 광종의 즉위를 도운 최대 후원자였습니다. 해종과 정종시대의 권력 다툼 속에서도 유화적 성격으로 적을 만들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세 아들 박승위, 박승경,
박승래가 참소를 당해 옥에 갇혔습니다. 고려사에는 구체적인 영모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참소를 당했다는 것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아들들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박수경은 울화병으로 그해 8월 사망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웠던 개국공신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왜 광종은 자신의 최대 후원자였던 박수경 가문을 무너뜨렸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박수경이 평주의 대호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개국공신으로서 가진 영향력이 왕권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종의 숙청은 얼마나 광범위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승로의 상소문에 따르면 국초의 수천 명에 달하던 호족이 광종 사후 경종 시대에는 4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 일부는 자연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숙청당했거나 몰락해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종은 중국 귀화인들을 과도하게 우대했습니다. 쌍기를 비롯한 후주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호족과 아무런 연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광종에게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하 서필이 이를 간언했습니다. 광종이 죽은 후 성종시대에 신하 최승로는 쌍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광종은 살아생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975년 광종이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6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그는 고려 왕조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이중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비양건법과 과거제, 공복제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고려는 500년을 존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숙청으로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광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하자마자 대대적인 광종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광종 시대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복수극이 펼쳐진 것입니다. 심지어 노비양건법마저 987년 성종시대에 일부 폐지되었습니다. 노비환천법이라는 이름으로 해방되었던 노비 중 일부가 다시 노비로 환원되었습니다. 광종은 왜 친족부터 죽였을까요? 왕권 강화였을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려 초기는 왕이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수십 개 호족 세력 중 가장 강한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형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호족과 타협했습니다. 그 결과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광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위의 왕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들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친족은 왕위를 노릴 수 있었고 공신은 왕을 갈아치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종은 그들부터 제거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역사는 양면의 평가를 내립니다. 명군이자 폭군, 개혁가이자 학살자, 왕권을 강화한 영웅이자 피로 손을 물들인 독재자. 광종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이 모순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권력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개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도 되는가? 광종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1000년 전 권력의 역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